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30대 후반 은행원이에요. 지금까지 퇴직도 안 하고 살아남았다는 게 용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10살 아들 때문에 워킹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은행 업무를 창구에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창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좋은 어른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례한 분들도 있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저는 요새 취미로 동화를 쓰고 있어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버티고 있는데 시모와 신우가 제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살림 좀 해. 그리고 신우 일도 돕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살림 좀 하라니요? 저 그동안 맞벌이 하면서 삼시세끼 다 제 손으로 만들어 가족들에게 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청소면 청소, 빨래면 빨래, 제가 다 잘 해냈어요.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하느라 잠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어요. 시모는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우를 도우라니요? 평생 호강만 하면서 산 아가씨를 왜 돕는지 알 수가 없었죠. 말 같지 않아서 무시했지만 진짜 화가 났어요.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저도 복잡한데요. 여기다가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속풀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말솜씨이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과 저는 은행에서 서로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제 창구에서만 업무를 보던 젊은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무역 상사에 근무해서 대금 업무를 보러 많이 왔어요. 알고 보니 시부 사업체였지만요. 나중에는 자기가 사장이라면서 명함을 줬어요. 매출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늘 성실하고 예의 있는 모습에 끌려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남편이랑 애정전선에도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가정이든 문제는 꼭 있기 마련인데요. 저의 집은 바로 시모와 신우였죠. 나는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아. 내 마음도 알아주고. 그러니 우리 딸한테 너도 잘해야 한다. 아들보다 딸을 좋아하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닌데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보다 아들 좋아하는 것도 엄마로 문제가 있는 건데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였어요. 잦은 유산 끝에 얻은 막내딸을 애지중지 키운 것이 이 집안의 화근이었죠. 남편보다 6살 어린 신우는 시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저보다 3살 정도 어린데도 하는 짓은 10년 아래로 보였어요. 시댁에서 함께 살진 않았지만 가끔 찾아가면 저보고 신우 방 정리와 빨래까지 하라는 겁니다. 아가야, 네 신우 현정이가 아파서 방 정리가 엉망이다. 가서 좀 해라. 거기 널린 옷도 빨아서 널어주고.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남편이 뒤따라 들어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20살이나 넘은 애 방을 왜 정리해줘요? 내 마누라가 무슨 하녀예요? 강현정, 너 당장 방 안 치워? 오빠라는 인사가 여동생 하나 이해 못해? 아빠 누워있는 거 안 보이냐? 아프긴 꼬라지 보니 어제 술 먹고 들어와서 저러고 뻗어있는 거지. 우리 집사람 그런 일 시키지 마세요. 아니면 저희 그냥 갈게요. 가자 여보. 제가 하도 내기 전에 남편이 알아서 이렇게 대처하니 큰 마찰 없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시끄러워. 잠 좀 자자. 자야 술이 깰 거 아니야. 다들 왜 이래 내 방 앞에서. 애정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훈육이 엉망이라 예의가 없는 것이 신우였거든요.
남편은 그런 점이 싫다며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시부가 살아계실 때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군대 갈 쯤에 돌아가셔서 그 후에는 시모가 신우를 완벽하게 싸고 돌았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게 문제야. 현정이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려. 그래서 애가 좀 철이 없잖아. 그러니 당신이 그걸 알아두라고. 너무 잘해주지 마. 버릇 더 나빠져.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아예 시모와 신우랑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며느리와 옳게 노릇을 했는데요. 특히 신우가 결혼하고부터 아예 대놓고 아들하고 사위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신우 남편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모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 스트레스가 되었거든요. 남편 사업도 잘 나가는 편이지만 신우 남편보다는 늘 부족했거든요. 남편은 시부 일을 물려받아 외국에서 향수나 비누 같은 물건을 수입해서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시부가 무역 일을 하셨기에 남편도 뒤를 이어서 시작했거든요. 대박 사업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었고요. 게다가 제가 같이 벌고 있으니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신우 남편은 결이 달랐어요. 부모 족발집을 인계받아 장사하다가 잘 되니 족발 체인점 사업을 시작했어요. 체인점 사업도 대박난 후로는 저희와 비교해서 하늘과 땅 차이였죠. 순수익이 연간 2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사위 대단하지 않니? 부모 족발집으로 시작해서 전국 30개 체인점 사장이 되었어. 제2의 백종원이 될 것만 같아. 우리 딸 시집 하나는 끝내주게 잘 갔어. 역시 공부가 다가 아니라니까.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피둥피둥 놀다가 시집을 갔어요. 사회생활은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맞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한 것도 맞는데요. 어느 날 자주 가던 족발집 사장과 서로 좋아하다가 혼전 임신으로 시집간 케이스였죠. 신우이가 외모가 빠지진 않았거든요. 집에서 매일 거울만 보고 관리하는데 이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족발집으로 시집 간다고 시모가 반대를 심하게 했었는데요. 어쩌겠어요. 신우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요. 저는 식당으로 시집 갔으니 일을 하려나 싶었지만 입덧을 심하게 하고 산후 몸이 심하게 약해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그러니 계속 집에만 있었지 뭐예요? 그 후에 서방님이 체인점 사업을 시작해 날이 갈수록 살림이 번창했어요. 신우는 말로만 전업주부라고 하지만 매번 보면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나면 놀러 다니더라고요. 시모랑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시모가 신우가 예뻐 죽나 봅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고 모든 걸 시모랑 하니 신우의 말이면 모두 다 들어주셨어요. 저번에 시모 생신이라고 해서 시댁에 모여 저녁을 먹는데요. 서방님은 바빠서 오지도 못했지만 시모는 계속 사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요새 사위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너무 좋아. 아들 잘 키워 승용차 타고 딸 키워 비행기 타고 해외 간다더니. 혜준애비야, 넌 진짜 왜 그 모양이냐? 네 아버지가 준 사업체를 이렇게밖에 못 키우냐? 사위는 대박 치는데 말이야. 저랑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사위 자랑이야 그렇다 치고 갑자기 남편 공격은 왜 하시는 건지. 혜준 아빠가 어디가 어때서요? 애들 있는 데서 그러지 마세요. 교육상 안 좋아요. 제가 오히려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위를 칭찬하면 되는 거지 왜 아들기를 죽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 가기 싫어했어요. 마흔이 다 된 아들 그렇게 공격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생활비 드리고 아프면 병원 저희가 모시고 가죠. 할도리는 다 하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비교하면 있던 효자도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서방님은 대박치고 난 후부터 코빼기도 못 봤는데 뭐가 그리 좋으신지요? 혹시 떨어질 콩고물이 있을까 그런 건지
암튼 시모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난 이제 본가 안 가. 당신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비교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마 그럴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진다. 미안하지만 장모님 댁은 가도 본가는 안 가. 그 후 남편은 명절 때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시댁 발걸음을 거의 끊었죠. 저도 안 가면 좋겠지만 아들 교육상 문제도 있어 생신날이나 명절에 잠깐 인사 가는 게 다였어요. 가면 시모는 저를 그렇게 달달 볶아댔습니다. 네가 남편을 달래서 데리고 와야지. 뭐 하는 거니? 가만히 보기만 할 거야?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도 없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더 그런다. 어머니가 고모부 사업 성공한 후에 더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은 혜준 아빠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업이 꼭 대박이 나야 하나요?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죠. 혜준 아빠 오는 게 좋으시면 먼저 전화하셔서 사과라도 하세요. 어머, 내가 왜 사과를 해? 제놈이 더 잘못일 생각을 해야지. 이번에 현정이 시모는 30억짜리 집에 들어갔단다. 야경이 끝내준다던데. 아휴, 사이가 잘 되면 뭐하니? 내 아들이 잘 돼야지. 그래야 나도 돈 좀 쓰고 살 거 아니야. 저는 남편 보고 아예 시댁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집 타령으로 1년 이상 툴툴거리실 게 틀림없었거든요. 시모만 잠잠하면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은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신우의 과소비에 질려버린 신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에 혼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파경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직 조카가 어린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월차를 내고 뛰어갔습니다. 시모가 멍하게 천장을 보며 누워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혼하셨대요? 두 분 사이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시모는 제 말에 답도 없었어요. 그 후에 신우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병원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는데요. 듣고 있으니 신우보다 신우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과소비를 했다고 이혼을 요구해요? 뭘 사천이 많은 거예요? 애 교육비가 절반이에요, 절반. 4살짜리가 뭘 그렇게 많이 배워요. 사천이면 우리 집 1년 생활비랑 비슷해요. 많이 쓰신 거죠? 아니, 언니도 우리 남편이랑 말을 똑같이 해요. 요새 애들 배우는 게 비싼 게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월 2천이 되는 게 있나요? 대학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 밥도 안 하죠. 애 밥도 거의 다 사 먹이고 집안일도 거의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혼 소송을 해도 100% 질 것이 뻔했어요. 게다가 지금 체인 사업도 아가씨의 시모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집도 신우 명의가 아니었어요. 빈 껍데기만 안고 살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몇 개월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시모의 히스테리에 죽을 뻔했습니다. 매일 전화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 너는 어떻게 생각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구분들이나 다른 친척에게 말도 못한다며 저만 갖고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저도 이혼을 몰라요. 그러니 변호사나 전문 상담사에게 물어보는 게 어떠세요? 저한테 이런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이야기하면 안 되냐? 가족이라는 게 뭐야? 너 그동안 신우이가 사준 가방이나 옷 다 받았잖아. 누가 답을 달래? 내가 속이 상하니까 그러지. 아가씨가 사주긴 언제 사줘요? 쓰던 거 저한테 준 거죠. 저 신우한테 받은 거라곤 오래된 명품 가방이나 옷들 뿐이에요. 물론 저는 그걸 돈 주고 안 사긴 하지만 낡고 유행 지난 것들을 주고선 대단한 물건을 준 것처럼 하다니요.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따가 집에 좀 와라.
반찬도 없고 혼자 살다가 현정이까지 있으니 집안이 엉망이야. 올 때 너희 집 반찬 좀 가져와. 신혼 때처럼 저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시모.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변했잖아요. 결혼 10년 차인데요. 저 동화 쓰러 가야 돼요. 교육원에서 배우는 과정 등록했어요. 반찬은 어머니 집 앞에서 사드셔도 맛있어요. 그런 건 배워서 뭐 하는 거야? 아주 웃긴다 너도. 아무튼 너네는 꽃밭이다 이거지. 우리 딸은 지옥인데. 신우가 이혼하게 되는 건 안타깝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까지 같이 울고불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신우이는 밤새 어디서 술을 펐는지 뻗어서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결국 이혼 사유는 사치, 과소비에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저버리고 매일 술판을 벌인 것까지 모두 합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린 딸도 신우의 남편이 키운다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이 이름을 부르며 펑펑 우는 신우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초반에는 신우를 엄청 나무라고 혼냈지만 딸과 따로 떨어져 살게 되니 다독이더라고요. 자식 잃는 부모 심정이 안타까웠죠. 그렇지만 신우가 키운다고 잘 키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의 시댁에서 조카를 거의 다 키웠기에 그쪽이 아이 정서상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혼 책임이 신우 쪽에 많다 보니 위자료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체인점 사업체 절반이라도 받아올 줄 알았던 시모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식당에 나와서 컵 하나 씻어본 적도 없고 남편 사업에 오히려 해를 끼치면 끼쳤지 득이 된 상황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징징거리다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더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신우의 전 남편이 이혼한 지 석 달 만에 재혼을 한다는 겁니다. 시모는 그럼 그렇지 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신우 전 남편 집까지 찾아갔는데요. 나중에는 신우까지 술 먹고 쳐들어가서 전 남편 얼굴을 다 뜯어놓고 왔대요. 두 모녀가 매일 그 집에 찾아가 횡포를 부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바람도 아니었고 이혼 후 선을 보고 결혼한다는 겁니다. 신우 전 남편이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우리 집에 찾아와 읍소를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억울해요. 바람 아닙니다. 이혼 후 바로 선을 봤어요. 애 데리고 호라비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 인연 그렇게 갑자기 만날 수도 있죠. 다른 거 다 안 보고 성실하게 저랑 살아줄 여자인 것만 봤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신우 하는 짓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래도 어떡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신우 편을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석 달 만에 결혼한다고 하면 화가 안 나겠어? 1년 정도는 있다가 결혼해도 늦지 않지. 아무튼 알겠어. 엄마한테, 현정이한테 알아듣게 말은 해보겠는데 나도 역부족인 거 자네도 알잖아. 다빈이랑 잘 살아. 어린 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저 이민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기도 싫어요. 사업체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제발 저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세요. 형님 봐서 제가 참는 거지 아니었으면 당장 고소했어요. 겨우 신우 전 남편을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도 시모랑 신우가 그 집에 찾아가는 통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을 겨우 말렸거든요. 남편은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집안 망신 적당히 해. 이왕 이혼하고 끝내는데 재혼을 하던 말던 거길 왜 찾아가? 한 번만 더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대. 제발 자중해. 어린 딸 생각은 안 해? 그러니 내가 더 미치지. 새엄마 밑에서 애가 잘 크겠어? 네가 잘했어 봐라. 다빈이 키울 수 있지. 어린애 재워놓고 나가놓은 주제에. 넌 누구 편이야? 그 새끼 이미 바람 피우고 있으니 우리 딸 싫다고 하지. 나쁜 놈. 그래놓고 위자료 한 푼도 없고 달랑 500만 원? 그걸로 뭐 하라고? 그 돈이라도 준 게 어디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고 나올 판인데. 그리고 바람은 무슨 바람. 바람 필 시간도 없다던데 바빠서. 아무튼 다빈이랑 그 여자랑 다 이민 간대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이야기에 두 모녀는 망연자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신우 생각에는 재혼한다는 것도 쇼라고 생각했대요. 남편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이민이란 단어에 모든 희망이 꺾인 신우는 그 후 알아 누웠습니다. 이혼과 전 남편의 재혼, 그리고 이민까지 신우에게는 아마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음을 추스리길 기원했지만 수액이랑 영양제를 받고 살아난 신우는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혜준 애미야, 큰일 났다, 큰일. 하범은 전화를 왜 안 받아? 경찰서로 빨리 와라, 응? 은행 업무가 한창 진행되는 낮 2시. 시모의 득달 같은 전화에 전 오금이 저렸어요. 이번에는 경찰서라뇨.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서라뇨? 누가 말이에요? 네 신우, 우리 현정이 말이야. 경찰들이 와서 붙잡아갔어. 어떡하니, 어떡해? 저는 일을 대강 마무리하고 헐레벌떡 경찰서로 가보았어요. 정말 시모와 신우 때문에 제명에 못 살지 싶었습니다. 전 남편 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지 싶었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강현정 씨가 이진호 씨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절도입니다. 남편은 마침 지방 출장 중이라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신우이는 오빠한테 심하게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신우는 홧김에 갖고 있던 전 남편 현금 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했대요. 이혼하면서 미처 정리 못한 계좌였나 봅니다. 어머, 아가씨, 그런 짓을 해요? 돈 없어요? 아무리 없어도 전 남편 카드를 어떻게... 저는 말을 다 잊지도 못했습니다. 100원이라도 남의 계좌에 손대면 안 될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신우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어요. 아니 언니, 애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게다가 그 어마어마한 돈도 다른 년이 쓰게 생겼는데 내가 100만 원 정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껏 저는 신우가 딸하고 같이 못 살아 괴로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바로 신우 전 남편의 돈을 쓰지 못하는 게 억울해서 울고불고 밥도 안 먹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신우 전 남편이 불쾌한 얼굴로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출장지에서 남편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부탁한 모양이었어요. 미쳤네, 미쳤어. 돈 그 정도 쓰면 됐지 뭘 더 쓰려 해? 네가 한 일은 돈 쓴 거밖에 없어. 네가 집에서 한 일이 뭐냐? 4살짜리가 가족 그림 그리라니까 도우미 아줌마 그리고 앉아있더라. 이젠 절도까지 하냐? 깜빵에 가고 싶냐? 개차방 같은 게 진짜. 그러는 넌 아빠 노릇했어? 남편 노릇했냐고. 돈만 벌면 장땡이냐? 와, 이게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넌 감옥에서 썩어야 돼. 절대 합의 선처 없어. 그때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나 신우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우리 딸 신세 망쳐놓고 이제야 뭐? 족발이나 팔지 왜 손님한테 주파를 던져?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감옥에서 썩으라고? 이놈아, 고작 100만 원 갖고 쫀쫀하게 굴지 마! 저와 경찰관들은 시모를 말리고 야단인데요. 그때 신우 전 남편이 빽 하고 소리를 치대요. 그 말에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세를 망쳐요? 누가요? 저 여자 남편 밥도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어요. 집안꼴은 그게 뭔지 애 재워놓고 클럽이라 가는 게 엄마예요? 제가 마누라 술값 벌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족발 사문 줄 아세요? 100만 원도 못 버는 주제에 재수없어. 신우 전 남편은 폭주했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난리였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시모가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누구의 멱살을 잡나요? 경찰서에서 완벽한 망신을 당한 신우와 시모. 다행히 제가 신우 전 남편을 겨우 달랬어요.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면 시모의 히스테리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다빈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신우이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상식 있는 사람이 카드로 돈을 인출하겠어요? 이민도 가신다면서요. 이제 여기 다 정리하고 마음 좋게 가셔야죠. 저희가 따끔하게 혼을 낼게요. 애아빠 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신우 전 남편을 달래고 달랬어요. 저는 신우 손목을 끌고 당장 빌라고 소리도 쳤죠. 아가씨, 감옥 갈 거예요. 당장 빌고 다신 안 나타난다고 해요. 빨리요. 인생에 빨간 줄 하나 긋고 싶은 건지 카드로 돈을 인출해놓고 뻔뻔하게 앉아있다뇨. 신우는 가방에서 100만 원을 돌려주며 미안하다고 겨우 사과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돈의 액수가 적은데 그 난리를 친다고 하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다빈이를 봐서라도 두 사람이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득에 설득을 더해 겨우 해결했는데요. 다음날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홍구멍을 낸 모양이에요. 시모와 신우가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국 신우 전 남편은 서둘러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일이 돌아갔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모양이에요.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몇 달은 정말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평화가 오래오래 유지되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갑자기 시모가 우리 집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혜준아,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줘라. 미안하다. 너 좋아하는 음식 해왔다. 그 무렵 제 아들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 냄비 해서 들고 오셨지 뭐예요. 남편이랑 제가 좋아하는 낙지볶음까지 바리바리 해서 오셨어요. 현정이 이혼부터 그 난리를 해준 어멈이 다 해줬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다.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나저나 현정이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우리 가족끼리 단합대회 한번 해보자. 혜준이 생파도 할 겸. 어머니 단합대회요? 저는 괜찮아요. 아가씨랑 어머니가 걱정이죠. 혜준이 감기 기운도 있는데 다음에 가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같이 있을 기회를 줄이고 싶었어요. 불안하거든요. 시모와 신우가 함께 어딜 가면 꼭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요. 저는 남편을 힐끗 쳐다봤어요. 시댁에도 가기 싫어하던 남편이 웬일로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현정이는 맨날 온다며? 이제 괜찮아? 하긴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그 다음 주말에 시모랑 신우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까운 펜션으로 나들이를 떠났어요. 생각해보니 처음 같이 가는 여행이었어요. 시모가 저보고 장소를 정하면 돈을 준다고 하시대요. 웬일인가 싶었죠. 없는 시간 쪼개서 예약하고 준비해서 갔는데요. 남편과 아들 시모는 장소가 좋다고 대만족인데 신우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어요. 나 여기 와봤는데 진짜 사람 인생이 덧없네요. 돈 없이 오니까 여행도 재미가 없어요. 언니는 좋겠다.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 다 만족스럽죠? 이건 거의 싸우자는 건데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네, 전 이혼 안 해서 모르겠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때 남편이 발끈하더라고요. 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거밖에 없어? 언니는 경찰서 쫓아간다고 심할서도 썼다. 병원에 쓰러져 경찰에 잡혀가. 그걸 이틀 만에 저지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뭐? 잘 살아본 적이 없어? 저게 얼마나 혼이 나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만해라. 기분 좋으라고 온 여행이야. 애가 철이 없으니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닌데 왜 그래? 시모는 또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했죠.
저는 이럴 거면 왜 왔나 싶었어요. 아들도 아예 핸드폰을 끼고 앉았더라고요. 동생이 아는 게 없어.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 너희들이 도와줘야지. 혼만 내지 말고. 뭘 도와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엄마가 맨날 밥 해줘, 반찬 해줘, 다빈이 다 키워줘.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그 모양이지. 혼이 덜 나서 그래요, 엄마. 이제 편들어주지 마요. 오빠가 날 위해 뭘 했다고 그래? 아빠 사업 그대로 이어받아 놓고 나도 사업 이어받았으면 오빠만큼 했을 거다. 이어받아? 빚만 5억이었어. 알고 말해. 그거 다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애가 30대 중반이면서 띨띨한 소리를 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 물려받았냐고. 아 진짜 저거 확 감옥에 넣는 건데 혜준 엄마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빈 것도 모르고. 화기애애한 나들이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신우는 울면서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가버렸어요. 시모도 뒤따라가던데 남편은 우리끼리 놀자고 그냥 보기만 하더라고요. 하긴 신우가 심한 말을 하긴 했어요. 남편이 사업체 다시 일으키고 시댁집도 사들이고 신우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냈는데 무슨 사업체 타령인지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혜준이 생파한다고 모여놓고 그렇게 가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셋이 즐길 수도 없고요. 기분까지 망쳤으니까요. 저녁만 대충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기가 팍 죽어 있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친정 식구들과 다른 곳으로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사촌들도 있어서 아들이 즐겁게 놀더라고요. 정말 시모랑 신우는 못 말릴 사람들이었어요. 혜준이 생파는 잘했어? 아휴, 미안하다. 내가 돈을 좀 보냈다. 혜준이 뭐라도 사줘. 며칠 후 그렇게 문자가 오더니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집에 한 번 더 오셨지 뭐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우리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했어요. 그동안 사이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아들 복이나 저 복이 민망해서 이러나 싶었죠. 하지만 시모의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넌 퇴직금이 얼마냐? 10년 차니까 몇 억 받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10년 차면 5천에서 1억 미만 정도라는데 정확히는 모르죠. 고작 그 정도야? 은행권은 몇 억씩 받는 거 아니야? 그거야 간부들 이야기고요. 왜 제 퇴직금이 궁금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하고픈 일을 해야지. 너 동화작가 하고 싶잖아. 그거 하라고. 은행 그만 다니고. 혜준이 아직 10살이에요. 적어도 10년은 더 해야죠. 대학교 때 돈 많이 들던데요. 동화는 그냥 취미예요. 그것도 글 미친 듯이 써야 성공하는 거예요. 대충 일주일에 몇 시간 끼적거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 현정이 사업하는데 너도 투자 좀 해. 퇴직금 있잖아. 현정이랑 같이 하면 혜준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잖아. 네? 말도 안 돼요. 아가씨가 뭘 해요. 사업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혜준 아빠도 대학생 때부터 아버님 회사 창고에서 일 시작했다는데요.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요. 아가씨는 직장을 구해야죠. 무슨 사업이에요. 그때부터 시모의 목소리가 싹 바뀌는 겁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너 감히 내 딸 무시하는 거야? 은행 좀 10년 다녔다고? 우리 딸이 왜 사업을 못해? 지혜비 유전자 닮았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경찰서에서 봤지? 그 자식이 우리 딸 무시하는 거. 그게 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업가로 성공해서 미국과 다빈이 다시 찾아와야지. 안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언제 아가씨를 무시해요. 전 아가씨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 구상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혜준 아빠 들으면 날벼락 치니 어서 가세요.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멀쩡히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퇴직금으로 시누이를 도우라니. 그건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시모 연락에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집안 시끄러울까봐 관두고 말았죠. 남편이라면 주제에 사업을 하냐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시모와 거리를 두자 며칠 후에는 제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찾아오셨어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직원들 먹으라며 커피와 도넛을 들고 오셨는데 무조건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은행 업무 보는데 시모 꼴 보기 싫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진땀 꽤나 흘렸어요. 다들 제가 시모도 잘 모신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시모도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시고 거짓말을 하시고요. 겨우 달래서 은행 근처 카페로 시모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은행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퇴직 이야기면 하지도 마세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좀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서 주춤하면 시모 성격상 몇 년 동안 퇴직 노래를 부를 것만 같았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오늘 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만 같아. 우리 현정이는 너에 비하면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 철딱서니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내가 잘못 키웠어.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라. 신우 사람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저러고 있다 애 폐행될 것만 같아. 어머니, 그걸 왜 제가 만들어요? 저도 워킹맘으로 사는데 바빠요. 우리 아들도 건사하기 힘든데 저보다 3살 어린 신우를 왜 도와줍니까? 그러니 직장 다니라고 해보세요. 사람들 만나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 들으면 내가 이러니 사회생활 하라니까 사업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러니 네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구나. 너도 이제 살림에 전념하면서 살아도 돼. 우리 아들이 벌잖아. 남자는 여자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니 이제 집으로 들어가라. 응? 가세요. 이제 저 근무해야 돼요. 일 그만두고 말고는 제가 정하니까 다신 그런 소리 마시고요. 저는 매몰차게 시모를 보냈어요. 원래는 택시도 잡아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퇴직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 신우를 도우라고 할까요? 차라리 신우가 예전에 우리에게 돈이라도 잘 빌려줬으면 이제야 은혜라도 갚을지 모를 일이죠. 생활비로 월 4천을 쓰다니요. 그 당시 남편 대금 문제로 몇 천만 잠깐 빌려달라는 것도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싫다고 하던 사람이 그 신우이였어요. 이제는 제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날 제가 단호하게 말해서 그럴까요? 며칠 동안 잠잠하셨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시모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주말이 되었어요. 그동안 시모 전화도 차단하고 집으로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었어요. 시모 마음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딸이 이혼당하고 집에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아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 같고 며느리는 직장 다닌다고 하는 꼴도 보기 싫고 퇴직시켜 퇴직금 나오면 그걸로 사업 투자하라고 꼬셔보자.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대응하겠지 싶은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저를 무시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제 인생은 없나요? 솔직히 그동안 저한테 잘해준 게 있다면 모를까요? 게다가 저요, 시집 올 때 시모한테 받은 것? 이런 한 장도 없어요. 폐물이며 예물도 남편이 반지랑 목걸이 세트 사준 것밖에 없고요. 근데 왜 저렇게 생떼를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 남편이 번 돈 쓰기만 한 사람 아니에요. 같이 벌었거든요.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찾아와 퇴직 이야기하면 남편에게 말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집안 싸움이 나던지 말던지 이대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고모 집 앞이래. 내 선물 사왔대. 그럼 문 열어준다. 이 사람들이 제가 문을 안 열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제 아들에게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진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 앞 헬스장으로 운동 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고요.
아들이 문을 열어주니 시모와 신우가 밝은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에게 로봇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왔더라고요. 저는 근처 친구 집에 가서 만들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내보내니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저도 웃지도 않고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소파에 앉아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언니, 왜 문 안 열어줘요? 우리 엄마가 우스워요? 나 이혼했다고 우리 집 깔보는 거냐고요. 경찰서에서는 다빈 아빠한테 그렇게 잘 빌더니. 아니, 우리한테 왜 이래요? 뭐라는 거야? 아가씨, 그때 내가 왜 빌었는데? 정신 차려. 너 때문에 내가 빌었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가씨 몇 살인데 내가 도와줘야 돼? 그게 진짜 도와달라는 거야? 돈 투자하라는 거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은행에서 업무가 가능해요, 언니? 아가씨 말 다 했어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왜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죠. 그게 무슨 이유예요? 언니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요. 투자는 이익이 나면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어이도 없고 정신도 아득해졌어요. 10년이나 봤지만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인가 싶더라고요. 시모도 지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대부분이지만요. 투자도 투자지만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현정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내가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혜준 어머니 윗사람이니 함께 다독이면서 사업을 하라는 거야.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잖아요. 아가씨 뒤를 왜 제가 처리해요? 아니, 그게 투자하라는 거라니까. 어차피 은행 평생 직장도 아니잖아요. 다들 퇴직하던데 언니 나이면? 그러니 나한테 투자해서 편하게 집에 있어요. 퇴직금 그걸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리고 해도 아가씨랑 왜 해요, 내가? 너 진짜 1억이냐?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집에 있어. 살림이나 하라고. 그리고 내 딸도 돕고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때였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쟁하는 사이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당신 가족들 왜 이러냐?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들었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현정이 너도 집에 가 있어. 오빠가 내일 갈 테니까. 돈 이야기는 저한테 하셔야죠. 안 그래요? 저는 남편이 화를 많이 낼 줄 알았는데 비교적 다정한 말투와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화를 내줘야죠. 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남편이 예상과 달리 조용히 말하자 시모와 신우는 더 이상 퇴직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말이죠. 뭐 하는 거야? 들었으면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지. 나보고 퇴직을 하래.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당신 동생 돌봐주래. 이게 말이야 뭐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도 고생했네.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아무리 화내도 엄마랑 동생은 똑같아. 그러니까 쉬자. 주말인데 오늘 기분 망치면 일주일 동안 당신이나 나나 힘들어. 어디 가서 외식이나 할까? 남편이 의외로 편안한 태도로 말했어요. 저녁은 나가서 삼겹살이라도 사 먹자면서 저를 이끌고 나갔죠. 친구 집에 있는 혜준이까지 불러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음식도 먹기 싫었는데 생각해보니 마음 끓여봤자 저만 손해잖아요. 그래, 될 대로 되라 싶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퇴직 타령해도 제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남편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다음 주말에 남편이 시댁에 함께 가자는 겁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이 인상적이라 따라 나섰죠. 같이 가야지. 당신도 봐야 돼. 그래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퇴직이다 뭐다 헛소리한 대가가 어떤지 봐봐. 저는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한바탕 혼을 내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따라 나섰어요.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마음 쓰지 말라고 했지만 간간히 알 수 없는 화가 밀려왔거든요. 저한테 뭘 해줬다고 퇴직해라 도와라 그러는 걸까 싶었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데 시댁에 들어서니 시모와 시누이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언제 싸웠느냐 싶게 말이에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서 앉으세요. 화는커녕 너무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혼을 내는 음성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혹시 숨겨둔 돈을 주려고 하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와 신우 앞에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놓더라고요. 이 돈으로 사업을 하시든 뭘 하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이랑 잘 의논해 보세요. 남편의 음성에 시모와 신우의 얼굴에 기대감이 한껏 묻어났어요. 저는 그와 달리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죠. 어쩐지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도 하고 뭔가 분주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아예 돈을 주려고 했구나 싶어 서서히 화가 몰려왔어요. 눈에 눈물까지 맺히려는 순간 시모와 신우의 비명 같은 탄식에 상황이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 고맙구나. 잘 쓸게. 이럴 때 장남이 있는 티가 나는구나. 응? 뭐야 이게? 응? 뭔데 엄마? 헉, 이게 뭐야? 용이 몇 개야 이게?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통장을 보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아마 통장에 기가 막힌 것이 들어있나 봅니다. 500이에요. 500.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500이라니. 장난하니? 오빠, 이걸로 내가 사고픈 가방 하나도 못 사. 미쳤어? 저 결혼할 때 엄마가 준 500만 원이에요. 이자는 생략했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없어서 더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집도 아내 이름으로 된 거니 한 달 뒤에 나가주시고요.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이야기했어요. 그제야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사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렇죠. 제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정확했어요. 편안하게 일생을 사셨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어떤지 맞서서 살아보세요. 이 집 아버지 재산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부터 나가 일하고 혜준 엄마가 은행 가서 벌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이거 제 아내 명의로 했으니까 일단은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니? 다신 우리 안 볼 거야? 네, 이제 연을 끊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 지원 없고요. 집도 구해서 나가세요. 다빈 아빠 말 들어보니 원룸 얻을 돈을 따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건드리는 건 참아요. 근데 혜준 엄마를 왜 괴롭히세요? 저희 일어납니다. 당신들 이사드려. 이제 끝이야, 이 사람들하고. 남편의 시원한 한방에 시모와 신우는 악소리도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오열하듯 울먹이고 야단이더라고요. 저는 집 밖으로 나오면서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솔직히 시댁 아파트 장만할 때 대출금 제가 절반이나 갚았거든요. 10년 은행에 젖은 낙엽처럼 붙어있던 것이 다 이 때문인데 그걸 남편이 알아주니 여자로서, 가족으로서, 인간으로서 행복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을 쉽게 보시는 겁니다. 그날은 잠잠했는데 다음날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어쩌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가 장남이냐? 집안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자기들끼리 잘 살면 다야? 그 집 내 집이야. 어떻게 올케네 집이 되냐고! 저는 남편이 나가서 신우이라도 때리지 않을까 약간 겁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볼 텐데요. 제가 나가서 조용히 가라고 해야겠다 싶을 때 어디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경찰관한테 끌려나간 신우. 그 소식에 시모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끝내 받지 않더라고요.
시모와 신우는 그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 명의지만 남편이 팔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여동생 밖에서 굴러봐야 돼. 그래야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 신경 쓰지 마, 당신은. 결국 시모와 신우는 원룸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맨날 싸운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이다. 아니다. 니년 욕심 때문이다. 서로 머리 뜯고 싸운다고 했어요. 얼마나 유명하면 제 귀에까지 들리겠어요. 혹시나 아들이 찾아줄지 저희 집 근처에 원룸을 얻은 모양인데요. 남편은 지금 사는 아파트 처분하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고 합니다. 평수는 더 넓어지고 게다가 남편이 제 서재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취미로 동화 열심히 쓰라고요. 또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우는 학교 급식실에서 식판 닦는 일도 하게 되었다는데 모를 일이죠. 언제까지 할지를요. 암튼 두 사람은 개념 없는 짓 하다가 남편에게 손절당했어요. 그 후에 남편 사업이 덜 잘 되고 있는 거 있죠? 그때 저한테 퇴직하라는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백화점 매장을 동생에게 해보라고 할 참이었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맞긴 하나 봅니다. 저는 요새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댁과 연을 끊었다기보다 제 속이 후련해서 그래요. 신우 이혼 후 저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람은 역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요. 사람 무시하니까 그렇죠. 저를 대단하게 여겼다면 퇴직하라는 헛소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시모나 신우는 며느리는 하대해도 될 존재라고 여기나 보죠. 그럼 이렇게 벌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 제 입지에 오를 수 있도록 지름길이 되어준 것 같기도 해요. 제 삶을 가로막던 남편과 시댁을 걷어내고 나니 인생에 큰 변화가 한 번 더 찾아왔어요. 남들은 제가 새로이 길을 걸어간 것을 대담하다고 무모하다고 하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처럼 이혼하길 잘한 여자는 없을 거라 감히 장담해 봅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이 꽤 바빴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이었는데 그 시절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과 상의 끝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여보, 임신하고 나면 아무래도 일하면서 육아까지 병행하기 힘들잖아.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잠시 회사는 쉬는 게 어때? 남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관리직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후로 우리 가정의 주 수입은 남편의 월급으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이것 또한 남편이 찬성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잠깐만 쉬려고. 애 낳고 나면 다시 복직할 기회가 있겠지. 물론이지. 대부분 다들 그런 길을 가더라고. 그때는 내가 든든히 서포트 해줄 거야. 그렇게 결혼 후 자연스럽게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림처럼 인생이 쉽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첫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낳게 됐어요. 결국 둘째를 키우다 보니 복직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이제는 아이들 돌보는 게 제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결혼 후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댁이 우리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었으니까요. 예, 너 혼자 애들 보느라 힘들지? 내가 도와주러 자주 올게.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이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땐 어른 한 명의 도움이라도 절실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니가 자주 들러서 애들을 봐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점점 더 잦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우리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매일같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애들 봐주시는 것만 하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매번 집안일에 참견을 하셨어요. 예, 집 상태 좀 봐라. 암만 애 키우는 집이라고 해도 너무 티나는 거 아니냐? 적당히 치우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애들 키우는 방식까지 뭐든 지적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어머니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갈수록 제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하면 그 공은 온전히 남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첫째가 유치원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뿌듯했는데요. 이날 역시 집에 잠깐 들르신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하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얘가 이렇게 똑똑한 건 역시 지 아빠 닮아서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거든. 듣자마자 저는 그 말이 무척 서운했어요. 물론 남편이 아이의 아빠이긴 하지만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교육하고 가르치는 건 대부분 저였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남편에게 모든 공을 돌리시더라고요. 아이가 무언가 잘하면 그건 전부 아빠 덕분이고 엄마인 나는 그저 배경처럼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혹여나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돌아왔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유치원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를 울리고 말았어요.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상황을 수습하려던 찰나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유치원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아이들의 선생님 앞에서 저를 꾸짖으셨고 저는 이때를 지금 떠올려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가 버릇없이 큰 건 다 너 때문이다. 애미가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애가 저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서 저를 옹호해 주시려고 했죠. 할머님,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원래 아이들은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빈정거리듯 말하시더군요. 그렇죠, 선생님. 실수하면서 배우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실수를 지 엄마한테 닮아서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애가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래서 엄마 노릇이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선생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나니 한동안 유치원 근처 가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어머니에게 아이들 관련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눈치는 또 빠른 분이라 자꾸 캐물으시더라고요. 갈수록 저는 입을 굳게 다물게 되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줄어들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에게 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힘들다고 말해본 적도 있지만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 영 재미없는 반응이었어요. 그건 엄마가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평소에 도와주시는 거잖아. 남편이야 늘 이런 식이었고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계속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을 버텨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는 속으로는 점점 더 갑갑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왔어요. 내색 안 내고 사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어머니의 기본 가치관은 딱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답니다. 며느리라는 건 그저 집안일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거지.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해? 진짜 듣기만 해도 코웃음이 나오는 저 말을 제가 용케도 듣고 잘 살았네요. 그것도 2000년대를 살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날짜도 까먹지 않는 그날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어머니가 선크림을 사오라고 부탁하셔서 동네 부근에 잠깐 나갔어요. 당시 친구들도 무슨 그런 부탁까지 다 하나하나 들어주냐고 했지만 그만큼 어머니는 사소하게 저에게 별 심부름을 다 시키셨답니다. 예, 나 선크림 떨어졌으니 하나 사다 줘라. 네가 사고 나한테 영수증 주면 돈 줄 테니까 좀 사와봐. 내가 가면 뭔 설명들을 그렇게 붙어서 하는지 원. 다들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그렇게 저는 별말 없이 나가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선크림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온 얼굴과 팔이 빨갛게 타 있었고 선크림을 고르느라 한참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직원도 바쁜지 온통 왔다 갔다 하느라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그 손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핸드폰까지 들여다보며 뭘 사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피부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해왔던 터라 괜히 아줌마 특유의 오지랖이 발동해 말을 걸었답니다. 저기 선크림 보시는 거예요? 혹시 피부가 많이 민감하시면 이런 성분이 들어간 게 더 나을 거예요. 화학 성분이 너무 많은 제품들은 자극되고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사실 저도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손님이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저도 지금 뭘 사야 할지 너무 고민이었는데 왠지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마침 저도 어머니께 사드릴 선크림을 고르러 왔던 참이라 그 손님과 함께 진열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우리 시어머니 쓰실 거 사러 왔어요. 제가 이런 거 잘 고르는 편이라 어머니가 이쪽은 신뢰하시거든요. 아무튼 선크림은 연령대랑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아, 맞다. 이 제품이 좀 더 차단 지수가 높고 민감성 피부에도 잘 맞아요. 그 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애기 엄마 피부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혹시 여기 스킨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애기 엄마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더 물어보고 싶네요. 죄송해요. 직원도 아닌데 괜히 물어봐서. 이쯤 되니 저도 괜시리 흥이 올랐고 누구한테 도움되고 칭찬받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국 엄청 마음이 들떠가지고 같이 찾아보는 김에 스킨까지 추천해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전에 IT 업계에서 일할 때 뷰티 제품 쪽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도 했었거든요. 옛날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객 타입별로 뭘 추천해야 할지도 잘 알았어요. 이 스킨이랑 에센스 세트도 괜찮아요. 건성 피부엔 보습력이 중요한데 이게 촉촉하면서도 가볍게 발리거든요. 우리 또 뻑뻑한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선크림 전용 클렌징 폼도 꼭 쓰셔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손님은 발그레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4-5개를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저 역시 어머니 선크림을 고르고 카운터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가게 사장님이 저를 잠깐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저기 실례지만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이때 사장님의 첫인상이란 좋기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 여기서 일이라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쭉 지켜봤는데 그쪽이 웬만한 직원보다 더 설명도 잘해주고 잘 봐주셔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젊고 똑똑한 사람이 와서 설명해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장님은 정말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저기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나한테 번호라도 좀 남겨줄래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서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앞서 아까 그 손님에게 제품을 설명해 준 걸 보시고 사장님 딴엔 되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사장님과 옆에서 더 대화를 나눴는데 솔직히 약간 솔깃하더라고요. 더 고민해 볼 것도 없이 그냥 결정하지 그래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면 처음 월급은 일단 200 정도 맞춰줄게요. 그리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줄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내 취향이고 내가 찾던 스타일이라 놓치기가 싫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기 직원도 곧 그만둘 예정이라서 어떠세요? 사장님의 아주 적극적인 제안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동안 육아와 집안일에만 매달려 있던 제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웬만한 제 또래 애기 엄마들은 다 여기서 두근거리지 않을까요? 게다가 집안에서 어머니 눈치 보며 아이들만 돌보던 저에게 이건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더 나아가서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서 제품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고객 응대나 제품 판매 전략 같은 것도 배우고 앞으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쪽 체계가 꽤 잘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도 재밌을 것 같고 집이랑도 가깝고 시간대도 딱 맞았거든요. 게다가 주변 엄마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부러워했는데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날 저녁 남편에게 복직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일이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여보, 그래서 말이야. 나 이제 다시 일 좀 해보려고 해. 가게 사장님이 제안도 해주셨고 시간도 괜찮고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잖아. 남편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시 뒤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집에서 애들이랑 잘 지내면서 왜 굳이 바깥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생활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집안에만 묶어두고 싶어 하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도 이미 40을 넘겼고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왜 아직도 집에만 있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왜?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나도 너무 집안일만 하는 게 답답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제안해 주신 일이 내 적성에 딱 맞기도 해. 이런 일자리 쉽지 않아. 헌데 남편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외려 더 화가 난 듯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그럼 애들은 누가 돌봐? 그래, 내가 당신 복직을 반대한 적은 없지만 굳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야?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집안일이 지겨워서 그런 거야?
애들 학교며 유치원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제 뭔가 내 일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래. 예전에 첫째 낳기 전에 당신이 서포트 해준다는 말 잊었어? 너무 오래돼서 본인이 한 말인지도 몰라? 남편은 말없이 저를 한동안 쳐다보더니 결국 그날 대화를 피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을 보면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미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복직을 결정해버렸어요. 그날 밤 친정에 전화를 걸어 이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친정에서는 저를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 이게 무슨 소리래? 너 일해야지, 당연히. 네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니. 걱정 마라. 혹시라도 애들 돌보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엄마가 봐줄게.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니 엄마도 정말 기쁘다. 그럼 그렇지. 우리 딸은 어디서든 다 잘할 수 있는 애야. 엄마의 그 말에 진짜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괜시리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제 결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는 누가 보니?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렇게 나가면 집도 당연히 뒷전이 되어버릴 텐데. 너는 지금도 살림이 엉망인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와 더불어 남편은 마치 내가 일을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더군요. 당신 그렇게 일 시작하면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당신이 집에서 잘 돌보고 있으니까 안심했는데. 하지만 저는 기왕 복직을 결심했다면 이런 말들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닌 거죠. 더 이상 남편이나 어머니의 말을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이후에도 시댁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지만 웬만한 건 전 다 귀 닫고 눈 가리고 넘기면서 빠르게 업무를 해결해 나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무던히 넘어가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지 결정적인 사건이 명절 직전에 일어났어요. 우선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화장품 가게에서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사장님과 상의 끝에 명절 전날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 대부분의 영업장들은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요. 명절 당일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기간을 맞추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어머니가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동안 워낙 저를 불러다 일일이 지적하고 뭐라 하던 분이라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저는 조용히 여쭤봤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뭐 때문에 집으로 오라고 하신 건지. 너 말이야. 기어이 역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다며? 뭐 어쨌건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너도 나가서 밥벌이 하겠다니 이해는 해. 하지만 너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는 잊지 말고 살아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잘 들어보란 말이야. 너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집안일인 거 몰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명절에 집안일도 안 하고 나가서 일하겠다는 거냐? 어머니의 말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꽤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려는 건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엄연히 가족을 위한 결정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걸 싹 무시하고 저를 죄인 취급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명절에 빗대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진짜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명절 준비는 제가 다 해놓고 나갈 거예요. 굳이 명절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날까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거고 전혀 상관없을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말하는 건 전부 핑계로 치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디 TV 같은 데서 보면 명절 앞두고 부랴부랴 알바 구하는 며느리들 많다고 하더니 너도 그럴 줄은 몰랐지. 너 나 만만한 사람 아닌 거 모르냐? 나한테는 그런 핑계 통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일 얘기 꺼내지 말아라. 아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요? 제가요? 아이 됐어. 시끄러워. 하여간 너는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면 충분할 텐데 왜 굳이 바깥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그것도 명절 앞두고 손님이 얼마나 드나들 건데 한 집안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생각이 있어야지. 대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전 조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일하는 게 어머니께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되나요? 명절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날까지만 일하는 거라니까요. 네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깟 돈 얼마 번다고 명절 준비 다 내팽개치고 바깥일 핑계대고 앉았냐? 아주 불붙은 나방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나대? 네 할 일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집 며느리 10년 넘게 해먹고도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 순간 저는 뭐가 되든 간에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사람을 적당히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서 10년 넘게 할 일 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할도리는 다 하되 그게 만족스러운지는 어머니 취향 문제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소리를 듣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헛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잘 들어봐라. 명절이 어떻게 그날 딱 시작해서 끝나는 줄 아냐? 당연히 3, 4일 전부터 재료 사고 준비해야지. 손님들 오면 음식 차리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싹 무시하고 너 일한다며. 아이고 똑똑하고 대단한 며느님 나셨다. 여기서 저도 같이 쏘아붙이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막았어요. 엄마 말이 좀 과한 감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엄마 입장에서야 그간 같이 하던 걸 혼자 하게 됐는데 말 나올 만도 하지. 이건 당신이 맞춰줘야 해. 일하는 건 알겠는데 당신 하던 도리는 제대로 해야지. 당신까지 자꾸 말 덧대면서 사람 화나게 만들래? 뭘 자꾸 나만 이기적인 사람 만들어. 말 잘했다. 그간 나랑 어머니랑 둘이 하던 거 당신은 왜 안 했어? 지금은 나도 똑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왜 당신은 빠지는데? 제 말에 어머니는 혀를 쯧쯧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고 남편도 엄청 한심해 하더라고요. 마치 너랑 나랑 똑같냐는 아주 깔보는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이때 저는 이제 진짜 뭔가 이상하다. 다 어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살짝 스쳐가는 생각으로 이런 결혼 생활은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든지 아니면 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정말 그 악명 높은 듣기만 해도 경기가 날 것 같은 명절이 가까워 오면서 말이에요. 어머니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저를 벼르기라도 하는 건지 아주 분위기가 날카로워졌더라고요. 진짜 너무 유치한 게 어머니는 무슨 복수라도 하는 사람처럼 저를 친정에 보내지 않으려고 별의별 이유를 들어가며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먼저 이번에 친정은 안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내가 알려줘야 하나? 이번에 네 시댁 명절 준비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친정을 가겠다는 건데? 저는 이때 할 말이 아주 많았지만 우선은 참기로 했어요. 이때 일도 바쁠 때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의 말을 일일이 다 새겨들을 필요는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명절 당일이 되자 이 일이 현실로 행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 저는 친정에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남편은 일부러 시간을 끌더라고요. 자꾸만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침대에 누워서는 애들을 끼고 퍼져 있는 거예요. 애들 피곤해 보이니까 좀 쉬게 하자. 그냥 자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도 어머니가 들들 볶아대셔서 내내 일하고 명절 준비하느라 움직였잖아. 이쯤 되면 당연히 친정으로 움직여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건 당신이 먼저 나서서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지금 이걸 혼자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돼? 하지만 남편은 정말 놀라운 답을 저에게 주었답니다. 그럼 당신 혼자라도 다녀오면 되잖아. 나는 지금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애들도 봐봐. 쟤네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잖아. 이럴 때 한숨 눈이라도 붙이자는 거지.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는 제가 충격받을 새도 없이 곧장 애들을 안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같이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도라루방처럼 한참 동안 안방 문 앞에 서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얼마 안 되어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들어 버렸어요. 이러니 제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 수밖에요. 진짜 무작정 짐을 싸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이미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잠들어 버린 상황이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참을 거실에서 혼자 서성거렸어요. 그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을 꽉 쥔 채로 다시 한번 남편을 깨우러 안방으로 갔어요. 정말 이럴 거야? 지금 이렇게 자는 게 진짜라고? 우리 엄마한테 안 가고 여기 눌러붙어서 자는 게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은 이때 몸을 뒤척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애들도 피곤해하잖아. 너 혼자 가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고. 제가 뭐라고 더 따지려는데 이불을 바로 뒤집어 써버린 남편 때문에 침대 한 귀퉁이를 한참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저는 결국 친정에 가지 못하고 열이 잔뜩 올라 있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이때 곧장 친정엄마께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명절에 얼굴도 못 뵈는 게 너무 죄송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얼마 뒤에 잠에서 깨고 뒤척거리는 남편에게 들으라고 말했답니다. 됐어. 당신 말 맞다나 이번 명절엔 그냥 푹 쉬어. 엄마한텐 용돈 보내드렸으니까 그럼 됐지 뭐.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난 얼굴로 노려보더군요. 뭐? 용돈을 보내? 와, 나 지금 정신이 번쩍 드네? 말해봐. 얼마 보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엄마, 우리 간다고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안 와서 서운하대. 100만 원 드렸어. 그러자 남편의 얼굴은 더욱 험악해졌어요. 아, 진짜 환장하겠다. 뭐? 100만 원을 덜컥 입금해드렸다고? 너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그간 집에 틀어박혀 돈 안 벌고 내가 주는 돈만 받다가 이제 돈 만져보니까 우스워? 저는 정말 이때 저도 모르게 실소가 튀어나왔어요. 왜? 네가 내가 버는 돈은 푼돈이라며. 그깟 푼돈 이 정도도 못 보내드리냐? 명절날 엄마 얼굴도 못 뵙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그 순간 남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한숨을 내쉬더니 쉴 새 없이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아니, 뭐 도대체 그깟 가게에서 뭘 하길래 돈이 나와? 사기당한 거 아니야? 끼케야 화장품 만지작거리고 팔아대는 거면서 돈 100만 원씩 턱턱 줄 수 있을 만큼 월급이 나오냐? 사실 제가 앞서 푼돈이라고 비꼰 건 제가 일하는 내내 남편이 저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얼마 벌었어? 끼케야 몇만 원 벌었을 텐데 그 돈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맨날 밖으로 돌고 원. 그런 말들을 듣고도 용케 참아줬더니 내가 벌 때는 푼돈이고 우리 엄마한테 돈 줬다니까 갑자기 일확천금을 넘긴 양 저 사단이 난 거예요.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연휴가 끝나기 하루 전 남편이 갑자기 밤 11시에 친정에 가자고 하더군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제안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은 무작정 짐을 싸더니 차에 타라고 했어요. 솔직히 늦은 시간이라 황당했지만 기세에 밀려 따랐어요.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말없이 달렸고 저 역시 침묵 속에 차창밖만 봤어요.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친정집 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우리 엄마 앞에 서더니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내밀었어요. 장모님, 저희 왔는데요. 저기 일단 왔으니까 이 사람이 보낸 100만 원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 못 온다고 용돈 드린 거고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받았으면 해서요. 이때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의심했어요. 덜컥 문을 열어준 엄마도 당황한 듯 남편을 바라보셨는데 남편은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오랜만에 벌어봐서 그런지 쓰는 법도 까먹었나 봐요. 제 허락 없이 돈을 보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장모님, 일단 돌려주세요. 저는 이때 완전히 이성이 나가버렸던 게 남편이 내게 했던 무시와 비하가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어지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엄마한테 용돈 드린 거잖아. 그걸 왜 당신 허락받아야 하는데? 장난해? 아니지. 당신이 벌었든 뭐든 우리 가정의 재산이잖아. 내가 번 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간 공동재산으로 썼잖아. 이러나 저러나 누구건 간에 같이 벌었음 허락도 없이 턱턱 써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봤자 저만 바보 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한창 분위기가 살벌해지던 무렵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타이밍도 내용도 아주 가관도 아니었답니다. 너 말이야, 네 엄마한테 돈 돌려받았냐? 내가 듣자마자 기가 막혀서 네 남편더러 가라고 한 거야. 너 그 100만 원 못 돌려받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없어 한숨을 푹 쉰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쪽으로 몸을 틀어 말했어요. 엄마, 내가 줬던 100만 원을 남편한테 우선 보내줘. 그래야 모든 계산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너가 알아서 해. 나도 더 이상 너 힘든 거 보기 싫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저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핸드폰을 받아 입금 처리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 머릿속에서는 그동안의 시댁살이, 남편의 사려없는 행동들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등등 많은 장면이 스쳐갔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곧장 말을 꺼냈어요. 지금 어머니랑 통화하고 있을 새가 없을 텐데? 일단 끊고 내 얘기 들어봐. 당신 나랑 결혼한 지 얼마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0년이 넘었다고. 누가 뭐래?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 말 끊지 말고 전화나 얼른 끊어. 지금부터 아주 심각한 이야기 할 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할 거야. 그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생각해 본 적 없지? 아니 또 이상한 걸로 시비를 거네? 그냥 돈 문제 하나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애초에 이건 우리가 부부니까 서로 상의했어야 하는 문제였잖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상의? 당신이 언제 나랑 상의한 적 있어? 네 멋대로 결정해서 맨날 애들이랑 어머니는 내 편에 다 넘기고 맡겼지.
니는 그따위로 해놓고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로 나온다고? 내가 왜 너랑 더 살아야 할까? 남편은 그제서야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그 말은 뭐야? 뭐 어쩌자는 건데? 와, 목 갈라서기라도 할 것처럼 무섭게 말하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갈라서야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랑 나는 이혼해야 돼. 네가 여지껏 나한테 준 상처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야. 난 직장도 있고 네한테 이런 취급받아가며 더 살 이유가 없다니까? 남편은 내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잠깐만, 너 진짜 이혼하자고? 제정신이야? 이 정도 문제로 이혼까지 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나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당신 같은 사람하고 10년을 넘게 살아오는 거 정상이면 그렇게 못 살지. 그동안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왔나 싶다. 이제 끝이야. 그만하자. 어리 빠진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결심을 굳힌 채 이혼 소장을 작성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일단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로부터 이런저런 정보를 받았는데요. 변호사는 제가 전업주부로서 가정과 육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이거 설명하다 보니 또 울컥하고 열이 받고 진즉 이렇게 나서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결혼 10년 동안 쭉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돈 벌어온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도 애 둘 키우면서 결코 평범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럼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아이들 육아와 가사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를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은 주로 돈을 벌어왔지만 저는 집에서 모든 걸 책임졌어요. 가사와 육아 모두 저 혼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은 출장도 많고 애들이랑 보낸 시간이 거의 없고 자기 어머니가 이 집에 수시로 드나들어서인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식사나 잔심부름까지 신경 써야 했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가정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는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크게 반발했어요. 처음에는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정말 이혼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고. 아니 나는 명절 때 그 용돈 때문에 일이 이렇게 흘러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어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 말 맞다나 그 일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니까요. 그간 쌓였던 것들이 터지게 될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이미 늦었어. 이제 구질구질한 얘기는 다 끝내자. 나는 이혼으로 완전히 생각 굳혔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완전 감정적으로 폭발했지만 이미 마음 굳힌 이상 저는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과정에서도 꽤 마찰이 있었지만 이 또한 잘 해결됐어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우리 부부는 집 한 채와 몇몇 금융자산을 모았거든요. 대부분 남편의 월급으로 모은 돈이었지만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게 저 역시 그 돈이 모이기까지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50%를 인정받게 됐고요.
남편분이 버는 돈으로 재산을 모았지만 아내분이 그동안 집안일과 육아에 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내분도 재산 분할에서 절반을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듣고 재산 분할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아주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벌어온 내 돈인데 왜 당신이 그걸 가져가는 거냐고! 나 그냥 안 넘어가. 나도 이거 똑같이 대응할 거야. 대응하던가 그럼.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나도 뭐 한두 군데 알아본 줄 알아? 누가 이거 당신이 번 돈 아니래? 하지만 그 돈이 모일 수 있었던 건 내가 살림하고 돌봤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국 재산을 반반 나누기로 합의했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아파트와 몇몇 금융자산을 분할하게 되었어요. 아파트는 시가 약 8억 원 정도였고 금융자산으로는 2억 원 정도가 있었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한 결과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했고 남편은 저에게 현금 3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아파트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대신 당신이 현금으로 3억 원을 줘. 여기까지 오면서 남편도 완전히 기가 빠졌고 자기 딴에도 나름 열심히 알아봤던 건지 의외로 결과를 받아들이더군요. 알았어. 나도 애들한테는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하니까.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처럼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포함해 재산 분할은 마무리됐고 저는 총 약 5억 원의 재산을 받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또 남편은 자잘하게 불만을 표했지만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양육권 문제도 협의가 필요했는데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왔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오기로 했어요. 진짜 웃긴 게 남편은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을 쓰고 반발하더니 양육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선 제가 쐐기를 받기도 했고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애들은 내가 키웠고 당신이랑 있는 시간보다 나랑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더니 잠시 후 말했어요. 그래, 그건 인정할게. 나도 자주 못 봤으니까. 가끔씩 애들 만나러 갈게. 남편은 워낙에 애들을 제대로 돌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저에게 맡겼고 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애들 밥 한 번 자기가 차려서 먹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양육에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딴엔 차라리 제가 데려가는 게 나았겠죠. 이로써 재산과 양육권 문제까지 모두 정리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저도 그전에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막상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화장품 가게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전했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사장님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영선 씨, 혹시 여기 가게 인수할 생각 없어? 저는 깜짝 놀라서 사장님을 쳐다봤어요. 여기는 충분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고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단골 손님도 많고 매출도 꾸준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사장님, 가게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나도 이번 명절 이후로 큰 결심을 했거든. 남들한테 쉽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영선 씨 얘기 들으니 나도 생각이 많아지네.
나도 좀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자식들한테 더 이상 100원 한 푼도 지원해주고 싶지가 않아. 들어보니 역시 남일은 모른다고 사장님도 뭔가 가정과 관련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쭉 해왔던 일들도 다 그만두고 여행도 다니면서 좀 쉬고 싶네. 딴 사람도 아니고 영선 씨가 여기를 이어준다면 나는 너무 끝이 깔끔하고 좋지.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과 자식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런 사정을 다 떠나 사장님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갑작스럽기도 했고 가게를 인수하는 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싶어서 고민도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서 활발하게 일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이 한 번 더 힘주어 제가 결정 내리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영선 씨, 여기서 일하면서도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 가게 운영하는 데도 재능이 있고 손님들 응대도 잘하고 실력 있고 젊고 머리도 좋아. 더 고민할 게 뭐가 있대? 그 말을 들으니 사장님이 저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저도 자신감이 확 붙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사장님과 함께 가게 인수 계약을 마쳤는데요. 2억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쭉 쌓아온 직장 경험,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관심 덕분에 가게 운영에는 자신이 있었답니다. 사장님,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가게를 좀 더 내실 있게 신선하게 완성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 난 영선 씨가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가게는 이미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 있어서 뭘 하든 입지는 탄탄할 거야. 이렇게 단골 손님들도 많고 매출도 꾸준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곧장 가게를 인수한 후 조금 고민해보다가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게를 온라인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후 가게의 인기 상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고 SNS 홍보도 하면서 고객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점점 더 많은 고객이 늘어났답니다. 엄마,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온라인 주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이쪽 팀 하나 세워두고 알바생들 쓰고 하는 거. 처음에는 걱정 많이 됐는데 이제 본점 뽑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 역시 양쪽 병행하길 잘했어. 이렇게 엄마한테도 매번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엄마가 주는 무한한 지지를 받으면서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저 자신도 점점 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이제는 친정엄마와 함께 애들을 돌보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가정과 일 모두에서 균형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친정엄마 역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엄마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럴 게 없다. 너 진짜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 해나가고 있어. 진즉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너 하고 싶은 일 하는 데다가 수입도 괜찮으니 엄마 너무 마음이 편해. 이처럼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억눌리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상을 잘 가꿔가고 있네요. 이렇게 돌아보니 저 자신을 많이 토닥여주고 싶어요. 참 많이 고생했고 잘 버텨줬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자기 자신을 많이 위로하고 응원해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